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아마 저희 방송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이라면 이 두 분 등장했으니 재밌는 무기 얘기하겠구나 당연히 아실 것 같거든요. 빨리빨리 소개해 주세요. 그 두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홍희범 편집장님 그리고 태상호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등장을 하네요. 리틀보이 팬맨. 지금 이거- 힌트가 조금씩 가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떡밥은 좀 진한 떡밥인데요. 이게 영화 개봉한 지가 몇 달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영화는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아는 사람들이에요? 알죠. 누구를 알아요? 특히나 저 드리트 장군 같은 경우에는 네. 석기 시대를 아주 자주 발언하시는 분이잖아요. 정확하게는 가운데 있는 분. 모르네요. 네. 일단 근데 저는 무기라고 했을 때 작은 무기를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하게 될 주제의 무기의 크기는 어마무시할 것 같다는 게 그렇죠. 딱 예. 느껴지네요. 그럼 여기까지예요, 힌트가? 또 있네? 미국의 차세대 폭격기. 여기까지 나왔으면 뭐 네. 저는 너무 확실하게 할 것 같은데. 뭐죠? 저는 뭐 전략 폭격기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현대전에서 강대국들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폭격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런데 폭격기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 폭격기들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냐? 주제는 전략 폭격기로 정했어요. 어허, 전략 폭격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폭격기의 종류도 어마무시하고 전략 폭격기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 의미를 먼저 좀 파악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전략 폭격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진짜 보통 전쟁이나 전투라는 거는 뭐 최전선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후방에 있는 적의 뭐 지휘 시설, 뭐 군수 공장, 뭐 그다음에 정부 기관 시설, 뭐 심지어 어떤 군수 공장에서 일을 하는 국민에 이르기까지 전쟁 수행 능력 전반에 대해서 어떤 타격을 가하는 그런 개념의 폭격을 전략 폭격이라고 합니다. 즉 회전선보다 훨씬 깊숙이 있는 어떤 그런 적의 핵심 능력 자체를 타격하는 거죠. 절대로 이게 뭐 돈이 없어서 전략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오랜만에 등장을 했으니까 역시나 이제 농담을 던지시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농담을 좀 던져주시면. 전투에서 승리하더라도 전쟁에서는 패배한 경우가 많고 그 전략은 그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는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 전략 폭격기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렇다면 최초의 전략 폭격기는 뭔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략 폭격기는 나중에 나온 개념이고 폭격을 인류가 언제 처음 시작을 했느냐부터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네. 역사적으로 깊게 들어가면은 그리고 폭격을 원시 개념까지 가면은 정말 고대까지 가야 되고요. 고대 전략 폭격이 아니 하늘에 떠야지 일단은 폭격을 하는데 어떻게 그때는 고대로 가요? 기구를 사용했죠. 기구를 사용해서 기구가 적진에서 폭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차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전략 폭격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비행기가 네. 나온 뒤에 이야기를 좀 살펴봐서 그렇죠. 첫 번째 실전 사례를 살펴봤더니 1911년 리비아에서 벌어진 전쟁인데요. 이탈리아와 오스만 제국 간의 이 전쟁에서 이탈리아군의 줄리오 가보티 소이가 독일제 에뜨리 타우베, 그러니까 에뜨리의 비둘기라는 초기형 작은 이 단엽기로 적진을 비행을 하면서 어떤 폭탄을 터뜨렸냐?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항공폭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수류탄 4개를 가죽 주머니에 넣고 상공에서 아래로 슝 떨어뜨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극조 폭탄을 오스만군 진영에 떨어뜨리는 게 인류의 첫 번째 항공기를 이용한 이 폭탄 투하의 그래요? 역사입니다. 정말 비둘기처럼 생겼어요. 그러네요, 진짜. 자, 그러면은 과연 인류가 언제부터 더 원거리에 강력한 화력을 비행기나 아니면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단을 이용해서 투사하려고 했느냐? 사실 이 아이디어는 비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물체가 나온 뒤로는
모든 국가에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그럼 비행기만 이 폭격을 했을까? 아닙니다. 비행선도 했어요. 그 비행선도. 예. 예. 특히 1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은 제펄린 비행선을 이용을 해서 유럽 구간에 이 민항기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승객들을 그때는 평화스럽게 실어 날랐죠. 그렇죠.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자 딱 이 생각이 든 거죠. 잠깐만,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을 정도의 적재량이면 여기다 폭탄을 싣고 평소에 가던 노선대로 가서 거기에다가 폭탄을 투하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펄린을 이용을 해서 영국을 폭격을 하게 되죠. 영국은 그야말로 경악을 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동안 40여 차례 출격을 해서 약 200여 톤의 폭탄을 영국에다가 폭격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을 목도한 유럽인들은 공포에 빠져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폭격기 모양의 프로펠러가 달린 이 폭격기는 언제부터 시작이었을까요? 예, 사실 폭격기도 이미 1차 대전 때 독일 같은 경우만 해도 제펠린을 있다고 뭐 그걸로 끝나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비행기는 비행기대로 또 성능을 개량하고 대용화시켜가지고 폭격기를 만듭니다. 이거는 뭐 독일하고 영국이 특히 선구였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들리 페이지 타입 5라고 하는 폭격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한 600대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꽤 많이 만든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최고 시속이 무려 157km. 그러니까 지금으로 비교해 생각하면 뭐 웬만한 자동차보다 느리지만 그래도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 걸리네요. 그렇죠. 그래도 1000km를 최대 비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910kg의 폭탄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풀만 먹던 사람이 어느 순간 고기를 접했을 때 이거는 신세계다 느끼거든요. 전략 폭격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고 그거의 성과를 눈으로 봤을 때 군수내부는 와 이거는 앞으로 무조건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전략 폭격의 개념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나요? 그랬을 것 같죠?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언제나 획기적인 사상은 반대에 부닥쳐요. 그럼 누가 반대를 하냐? 육군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 수뇌부. 특히 자신들이 항공기를 운영하는 그 군 수뇌부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공군은 없었고요. 육군과 해군 수뇌부에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공군이 왜냐? 없어서였네요. 공군이 없어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공군이 항공기의 중요성이 있어야 공군이 탄생이 되는데 이 옛날 장군들은 아니야 우리에게는 거함에 중장갑이 있는 전함이 있는데 이거를 저 조그만한 비행기가 어떻게 파괴시켜? 육군의 입장에서는 아니 비행기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를 쏴야 되는 건지 정찰하는 존재지 어디를 뭐 저 조그만한 것들이 가서 전략적으로 타격해 아니야 이 고정관념을 수뇌부들이 딱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고정적이지 않은 장군이 한 명 나오게 돼요. 빌리 미첼이라는 장군인데요. 미 육군 항공대에 근무하는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 영웅이자 아주 유명한 셀럽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는데 전공으로 인해서 프랑스 정부에서 십자 무공훈장을 수여받습니다. 또 어떻게 셀럽이 됐냐면 워낙에 유명하고 또 인물도 좀 출중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가서 에드워드 8세를 직접 자신의 비행기에 태워서 시범 비행을 하는 것을 영국 국민들이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워낙에 인기도 있고 잘생긴 장군이 혁신적인 사상까지 만들어내요. 자, 지금 시대는 우린 이미 항공기의 시대에 들어왔어. 그러니 우리 군도 항공기의 포션을 더 늘려야 돼. 그리고 공군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군 수뇌부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미첼이라는 장군은 그냥 일반 장군이 아니었어요. 벌써 셀럽이잖아요. 네. 셀럽 활동을 하면서 뭐하러 합니까? 정치인들 만나죠. 기자들 만나죠. 이들을 이용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지금 군 수뇌부들의 생각은 옛날 고정관념이고 시대를 못 따라가라는 걸 구식이다. 언론에 흘립니다. 근데 또 언론은 이게 얼마나 신선한 떡밥입니까? 그렇죠. 게다가 내부 증언인데. 네. 그래서 대서특필하면서 계속 기사화하죠. 그러면 군 수뇌부와 이 미첼 장군의 간격은 더 벌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는 계속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나에게 기회를 주면은 현존하는 전함, 니네들이 무적이라고 얘기하는 현존하는 모든 전함과 지금 건조하고 있는 현대적인 전함, 그 당시에 현대적인 전함도 우리가 항공기와 폭탄을 이용해서 다 침몰시킬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거죠. 네. 결국 어떻게 됐냐? 갑을 방론을 하고 의회에서 막 그 토론이 일어나고 하다가 1919년 12월에
뉴욕 헤럴드에서 이 성명서가 발표가 돼요. 네. 바로 미첼의 성명서인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미첼이 주장한 게 그대로 거기 실립니다. 현존하는 모든 전함을 내가 격침시킬 수 있으니 기회를 더하고, 그러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7대가 이제 가서 차례대로 폭탄을 투여를 합니다. 네. 12시 18분부터 1번기 폭격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1번기 폭격을 하고, 그리고 폭격이 시작이 되자 이 선체 주변에 폭탄이 떨어졌잖아요. 전함이 폭압으로 인해서 약 8에서 10피트 정도 위로 치솟아요. 그리고 6번째 폭탄이 투하되자 전함의 침몰은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됩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이제 좀 전략 폭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미군 육군항공대는 어떤 폭격기를 좀 개발하게 되나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B-17도 있었지만 B-17보다 사실은 더 애용된 기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B-17은 영국에서 출발해서 독일을 폭격하는 그 과정에 집중적으로 투입됐기 때문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받은 편이지만 사실은 미국이 가장 많이 생산한 폭격기는 B-17이 아닙니다. B-24예요. B-24는 사실 17하고 29 사이에 껴가지고 좀 낀 존재? 그닥 주목을 많이 못 받았지만 실은 가장 많이 생산된 미국의 군용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폭탄을 투하한 양도 그게 더 많아요. 그 베를린 같은 독일 본토의 주요 목표들은 B-17이었지만 그 외 뭐 체코라든가 루마니아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그 외 지역에 대한 전략 폭격은 B-24가 거의 전적으로 담당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늘의 요새라고 불리는 B-17 폭격기는 유럽 전선에서 어떤 활약을 좀 보여줬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B-17이 유럽 전선에서 많은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이 실질적으로 참전을 한 뒤부터 B-17-2기를 유럽 전선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군력을 증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은 미군이 이 주장을 하는 B-17을 이용한 주간 정밀 이 폭격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우리가 해봤거든. 우리가 우리 폭격기로 랭카스터랑 헬리팩스를 이용해서 주간 폭격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러니까 니네들도 좀 고려를 해라고 했는데 미군은 그럴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1942년 8월 17일 폴 티베츠 소령이 조종을 하고 아이라 에이커 준장을 창간인으로 탑승시킨 12대 B-17-2기가 영국 공군 스핏파이어 4개 비행대대의 근접 호위를 받으면서 프랑스 루앙-소르빌의 대규모 철도 야적장을 폭격을 하게 됩니다. 작전간의 시야도 준수했고요. 독일군의 방해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치열한 방해가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대의 폭격기만 경미한 손상을 입고 폭격기들이 적재했던 포탄의 50%가 목표 지점을 타격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준수한 성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군의 이 의구심은, 그러니까 미군 폭격기에 대한 의구심은 사라지게 되죠. 사실 미국이 가장 돈을 많이 쓴 3대장이 있습니다. 핵폭탄, 근접신관, B-29. B-29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 쏟아부었죠. 그렇죠. 어마어마했죠. 사실 이게 B-29는 B-17과 달라가지고 처음부터 얘는 전략 폭격을 하기 위해서 만들자고 만든 정말 최초의, 그러니까 미국 최초의 본격적 전략 폭격기입니다. 이게 항속거리가 길어요. 어떻게 되냐? 2.3톤의 폭탄을 싣고도 2,600km까지 납니다. 그리고 원격 조종 포탄 총탑을 달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에는 B-17이나 B-24는 기관총 하나마다 한 명씩 달라붙었는데 이제부터는 한 명이 2~3개의 총탑을 원격 조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적은 인원으로도 방어 능력을 더 충실하게 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여합 시설을 갖춥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비행기가 멀리 날려면 고공으로 날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의 여객기들은 사실 높이 날아도 우리가 높이 나는지 별로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따뜻하게 있고 뭐 산소 마스크도 없고. 근데 B-17이나 B-24만 해도 고공으로 비행할 때는 정말 방한 장비 단단하게 갖추고 막 산소 마스크 끼고 이렇게 됐거든요. B-29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즉 고공 비행력이 워낙 충실하다 보니까 비행 거리도 확 늘어나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일본이나 독일의 방공망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는 높이를 날았어요. 다만 독일을 상대로는 데뷔가 너무 늦어가지고 결국 독일 폭격은 못했지만 남은 적이 바로 있었죠. 일본. 그래서
일본을 상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 함정이 있어요. 네? 실은 B-29는 일본에 의해서 격추당한 것보다 고장으로 떨어진 게 더 많아요. 소련도 당연히 이런 그렇죠. 연합군 측의 이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이게 재밌는 게 그냥 영향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붕어빵을 만들어요. 이 미국이 B-29로 일본을 폭격하면 당연히 뭐 기체 고장이라든가 피격 등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소련 그 뭐 무르만스크 이런 쪽으로 네네네. 피신하는 무르만스크 아니지 반드시 하여간에 중국이나 소련 연안에 그냥 착륙을 하는 B-29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네. 엄청난 스피드로 복제가 진행이 돼서 1947년에 TU4라는 네. 복제판이 생기는데 이게 얼마나 복제냐? 네. 엔진 빼고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컨트롤 C, 컨트롤 V. 아 진짜 비슷하네요. 네. 하여간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소련의 전략 폭격기 투플레프 TU4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폭격기들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TU-95 같은 어떤 폭격기도 이때의 경우 이 B-29가 없으면 못 나왔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거듭해서 발전을 해오던 전략 폭격기 냉전을 거친 이후에는 사실은 실어서는 안 되는 무기를 탑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핵이죠. 과연 전략 폭격기는 어떠한 발전을 거듭하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미소냉전이 시작되며 핵무기의 시대가 열리자 폭격기도 진화한다. 미국은 B-51을 필두로 B-2까지 내놓으며 바야흐로 전략 핵폭격기의 시대가 열린다. 냉전 이후에는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의 개발과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폭격기의 역할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은 B-2를 대체할 차세대 B-21 레이더를 내놓으며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는데 폭격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해 우리가 봐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현대 강대국의 상징, 폭격기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